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2회에 걸쳐서 북한 경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번에는 북한 경제 체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중앙계획 경제가 아니다 이런 점을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는 북한 경제 시장화 추세도 결국 북한 경제 체제가 자신의 체제를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다 이런 쪽으로 이제 논의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 말고요.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 그러니까 또 현재 북한 체제 성격은 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체제가 생겨나게 됐을까? 또 이런 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좀 광범위하려나? 끝이 안 날 수 있는 논의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오랫동안 가져오는 생각인데요. 평화시의 전쟁 동원 체제라는 정의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이 정의는 오스카 랑게라는 학자가 한 주장인데요. 오스카 랑게는 이제 막스주의자이면서 시장사회주의자입니다. 시장사회주의. 예, 뭐 시장사회주의라는 말은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연립 방정식을 잘 풀 수만 있으면 효율적인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가장 시장주의적인 일반 균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시 경제 책의 그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반 이론의 제2 정리를 증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영입했던 폴란드 사람이죠. 어쨌든 유명한 사람. 예. 그 오스카 랑게는 현실 사회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요. 모든 자원을 하나의 유일한 목적을 위해 집중하는 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의 자원의 유출을 피하기 위한 자원의 집중적 배분 체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행정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체제, 정치적 자극과 왜곡심에 대한 호소를 통해 노동을 독려하는 전쟁 체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현실 사회주의를. 예. 그럼 북한의 체제도 근본적으로는 전쟁 동원 체제다라는 말이네요. 예. 북한이 막스 레닌주의 그리고 그것의 개성인 주체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과의 체제 속성이 지배 이념, 지배 이데올리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2차 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일과 일본의 그 제국주의적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들이 대부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후진적인 국가들이었습니다. 후발산업국이죠. 예. 그런 나라에서 만들어진 지금 현재가 아니라 구사회주의 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스주의 이론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지극히 민족주의적이고 주권 수호를 최우선으로 전략으로 삼던 체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평화시의 전쟁 동원 체제라고 하는 것이 더 그 체제의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론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후에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제국주의에 대응하는 민족주의로 발전했단 말이죠. 즉 냉전의 논리에 따라서 그런 대립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는 전쟁 경제의 행태를 취했던 것이 중국, 즉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과 지금 현재의 북한 체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유럽도 그렇고 뭐 동아시아의 북한, 중국, 베트남 이런 곳들이 다 확실히 파시즘이나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들의 사회주의의 체제 원형이 소련이잖아요. 소련이 원이죠. 소련 원형이죠. 소련은 1917년에 혁명으로 생긴 나라잖아요. 그럼 제2차 대전 이전에 이미 생긴 건데 소련은 정작 2차 세계대전이랑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소련이 탄생한 것은 1917년의 일이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 소련식의 경제 체제, 그러니까 1991년에 와해된 소련식의 경제 체제가 등장한 것은 혁명 직후부터가 아니라 그 이후에 1928년부터인데요. 그렇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스탈린이 집권하고 난 뒤에 소련이 제국주의적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던 시기에 시작된 공업화 전략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유럽에 다시 전운이 이제 감도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직후에 레닌이 시대에도 레닌은 1923년에 사망하거든요. 그런데 레닌이 살아있을 때도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그때가 이제 네프 시기인데 1921년부터 28년까지인데요.
중간에 이제 레닌이 사망했던 거고요. 그 네플 시기는 신경제정책이라 불리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있어서 국유화되었던 부분은 근대 산업 부분뿐이었어요. 농업은 여전히 개별 농가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었고 수공업, 영세상업도 개인 경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체계가 바뀌는 것은 스탈린이 1928년부터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를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스탈린은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재무장을 한 건데요. 1933년에 국방부의 예산을 보면은 전체 예산의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1937년에는 전체 예산의 17%, 1940년에는 33%가 국방 예산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중공업 중심의 그 산업화, 사회주의적 공업화라 불렀는데요. 그 산업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가올 전쟁에 의해서 국가적 생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학자들 중에는 소련 시스템이 10월 혁명이나 막스에서 레닌으로 이어지는 그 이데올로기의 연속선상에서는 기원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기원은 짜르기의 국가주도 산업화의 제도, 제1차 대전기의 러시아 전시경제, 그리고 독일의 정시경제에서 오히려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독일의 전시경제의 기획자들이 직접 소비에트를 방문해서 소비에트에 살면서 소비에트 경제 체제를 만드는데 조언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 산업의 국유화, 농업의 집단화 이런 것들도 이거랑 관련 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교과서적으로는 국유산업, 집단농장 이런 게 그냥 사회주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네, 그렇죠. 국유화 집단화라는 것도 이제 유프로님이 말씀한 것처럼 전쟁 동원 체제의 논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아까 그런 말이 나왔죠. 최우선 분야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그때 그 최우선 분야가 뭐예요? 국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거죠. 이럴 때 국가가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것은 뭐냐? 행정적으로 결정된 가격에 따라서 동원하려는 만큼의 생산물을 전부 구매하는 것을 의미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품의 판매 보장 자체가 보통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경제 법칙을 낳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가격 정책에 따라서 부문 간, 기업 간 이윤율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네. 이 조건에서 기업가들에게 산업 부문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허용하면 다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율이 높은 부분으로 다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 경제가 골고루 발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국가는 자본 흐름을 통제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다 국유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윤율이 낮은 부분에서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 경제를 조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우선 분야의 가격을 높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높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이윤이 더 많이 남도록 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자본주의라면 전부 다 그 산업으로 다 갈 거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폐쇄해서 그 이윤율 차이가 있더라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죠. 그러려면 국유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기업의 국유화라는 게 사회주의 이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본시장을 통제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국유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순경제학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농업 집단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에서 남는 거를 계속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예, 이렇게 구축된 체제가 바로 농업 집단화. 즉 국가가 통제 가격으로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강제적으로 수매하고 즉 말하자면 싸게 사는 거죠. 예. 그리고 농자재와 필수 소비재를 농민재에 판매하는 것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농업의 집단화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북한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로 중국은 신민주주의 혁명로 이걸 제기했는데 그 내용이 처음에는 토지 개혁을 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공업이 발전한 다음에 그 집단화를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이행기 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았었는데 전부 다 1953년 한국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급속하게 국유화와 집단화를 실시하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요. 그런 걸 본다면은 사회주의 원래 이론에 따라서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구사회주의 체제에서 막스 레닌주의는 그러니까 뭐 단지 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뭐 이해가 가면서 이제까지 들어온 얘기들이랑 좀 너무 달라서. 이건 좀뭐 이론적인 출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듬어 보면 막스는 이제 타인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사적 소유가 폐절되고 막스의 경우는 이제 사적 소유란 말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에 소유가 사용되는 걸 이제 사적 소유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폐절되고 자본의 무정부성이 제거된 자유로운 공동체를 염원한 거 이건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근데 하지만 막스가 이게 미래 사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대원칙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방식까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에서는 소련이 처한 상황,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소련이 처한 상황에 대한 스탈린과 당 관료들의 이해 방식. 소련은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또 실제로 휘말리기도 했고요. 임박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소련이라는 국가의 체제 전략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렇게 가고 있는 전략에 막스 혹은 레닌의 말을 끼워 맞춤으로써 현실에서 가고 있는 행보를 정당화 합리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현실과 좀 부합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국가 소유, 농업의 집단 소유 이런 거를 이른바 전인민족 소유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올바른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못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후에 이제 여러 이제 전후에 이제 사회주의화된 나라들이 실제로 이제 전쟁 경제 체제를 하게 되는 게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전쟁을 이제 겪기도 했지만 그 전쟁을 바로 겪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좀 그런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냉전 전후에는 냉전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편에 서든가 소련 편에 서든가 한 편에 서야 했잖아요. 그럼 소련 편에 서게 된 나라들은 소위 이제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런 스탈린식 전쟁 동원 경제 체제를 다 이식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거를 막스레닌주의 이름으로 요것만이 막스레닌주의다. 이렇게 딱딱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냥 단번에 이단으로 취급받는 거죠. 심지어 미국의 첩자로 규탄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전후에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인 한 예만 들면 이 소련과 좀 다른 경제 정책을 취했던 나라가 유고가 있어요. 티토가 했던 유고슬라비아인데 유고슬라비아는 노동자 자주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이단으로 단죄하고 당시 공산권 연합체였던 코민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코민포럼에서 유고를 축출합니다. 예, 너는 미제의 간첩이다. 미제편이다. 이런 식으로. 그 따가든 거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 노선이 아니면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못 박아서 이렇게 규정돼 버리게 되는 거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북한은 지역적으로 군 단위의 자력 갱생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시의 유격전, 달리 말하면 게릴라전을 벌이기 위한 정치 군사적 단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맞죠. 이것은 사실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1958년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구축했던 인민공사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근데 이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를 흔히 뉴스아우치 그 당시 이제 유속이죠. 마오쩌둥과 대립했던 이제 실용주의적인 그 경제 관료인데요. 사람 이름이에요? 혁명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경제 관료 그러면 유속이가 좀 싫어할 거예요. 유속이는 이제 노동자 지구에서 백구라고 하는데요. 노동자 지구에서 공산당 활동을 했고 모택동은 농촌 지도에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민공사를 구축한 걸 두고 그 유속이 등의 경제적 실용주의와 대립되는 마오의 이념적 이상주의의 소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홍과 전의 대립. 홍과 전의 대립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모택동 홍, 얘는 전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소련의 핵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적인 인민전, 게릴라전을 수행한다는 전쟁 수행 전략에 따른 수미일관한 형식적인 행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것을 전시 필요성 때문에 구축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군 단위의 자력 갱생 체제 그리고 인민공사 등을 도시와 농촌, 정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를 해소하는
해방적인 꼬뮌이라고 선전했거든요. 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막스의 용어로 이렇게 말하자면 갖다 붙이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위가 도농의 차이를 극복한다든지 정신과 육체 노동의 분리를 극복한다든지 하는 막스주의 이념과는 그런 관련이 인연이 없죠. 없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차니스의 말대로 전쟁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만든 체제를 막스의 몇 가지 말과 연결시켜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 당원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할 거예요. 예. 그렇겠죠. 아, 제가 얘기를 괜히 꺼냈나 봐요. 아까 일본은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이론, 이데올로기 이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는 이게 역시 확실히 익숙한데 너무 어려워졌나요? 근데 아마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이렇게 네. 명쾌하게 정리돼서 개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수준이 높거든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가 돼요?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들을 건 없지 않습니까? 아, 네. 청취자분들 수준이 높다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오쩌둥 시대 중국이 뭐였든 간에 뭐 인민공사가 게릴라전 수행 다니던 뭐든 간에 그러니까 중국은 개혁 개방을 계기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그 서방 자본주의 세계와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협력도 하고 있고. 근데 유프로님 그럼 북한 체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중국이 개혁 개방에 나서게 된 계기가 뭐냐? 라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논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이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건데요. 계획경제의 파탄입니다. 계획격전이 파탄이 돼서 개혁 개방에 나섰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뭐 굳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중국이 1949년에 이제 공산당 정권이 건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경제가 정말 파탄났던 시기는 대약진 시기이거든요. 예, 아까 우리 대학진 시기 한번 나왔는데 58년부터 60년까지 즉 인민공사가 만들어진 시기 바로 거길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약진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중국 지도부들은 핵무장의 길로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파탄이 됐다고 해서 개혁 개방으로 나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계획경제 파탄이라는 요인만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또 경제 지표상으로 봐도 1978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인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시기입니다. 뭐 지금부터야 못하지만은 그 28년에 그 이제 마오주의 체제 28년 동안의 기간 동안요. 또 다른 요인으로 이제 개혁 개방 요인으로 문화혁명이 종식되었다는 것과 개혁파가 집권했다라는 이유를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한데요. 팩트긴 팩트죠. 예, 그렇죠.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긴 한데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개혁을 이끌었던 덩샤오핑 같은 지도자들이 그 개혁파가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들 역시 혁명 1세대로 마오 시대를 함께 이끌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물만으로서는 개혁을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인물이 교체된 게 아닌 거죠. 이전에 계속 마오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물론 뭐 물론 문화대혁 좀 고생하긴 했지만 물론 이제 가장 완고하다고 했던 뭐 마오가 일단 1976년에 사망했다는 것과 그를 그 따르는 이후에 사인방도 사인방이 이제 정치적으로 배제됐다라는 것들이 다른 점이긴 합니다만은 덩샤오핑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대땅트 분위기도 있고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 후진적으로 뒤떨어졌다는 인식들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있겠죠. 사인방 아까 말씀드렸던 사인방들이 물러났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개혁 개방을 하게 되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요인 중에서 세계전쟁 불가피론이라는 데서 벗어났다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마오쩌둥은 3차 대전이 불가피하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그 전쟁은 제국주의적 전쟁은 불가피하고 봤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국토를 요새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에 제국주의 침략이 불가피하다.
필연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4대 군사 노선도 만들고 전 국토를 요새화했던 거거든요. 실제 베트남이 미국이 쳐들어갔던 그 시기죠.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린 세계적인 대단트 분위기, 문화혁명의 필요에서 오는 각성들, 후진국 경제적 후진성, 마오의 부재 이런 요인들이 다 결합이 된 거죠. 결합이 되어서 전시 동원 경제를 해체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부들이 개혁 개방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유프로님의 생각을 북한에 적용해 보면요,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불가피성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뭐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이제 전쟁 동원 체제를 해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를 군사력 강화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이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소위 개혁 개방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을 뭐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북한이 경제 정책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개혁 개방의 한 단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포전 담당제나 아까 논의에 나왔던 개인 사업의 허용 등은 그 자체의 성격으로만 본다면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했던 1978년보다 훨씬 더 진보된 조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북한이 아직 개혁 개방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북한의 정치적 태도 때문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과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국가 운영의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준다면은 우리가 바뀌는 개혁 개방의 관점, 평화 공존의 길 이런 것을 북한이 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핵무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된 이 대립 속에서 그런 조건을 형성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이 핵 개발을 하기 전에 이 문제가 좀 매듭이 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좀 더 좀 복잡해지긴 했죠.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렇다 10일의 마지막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평화협정 등 한반도 긴장 완화의 수단을 핵 폐기하고 연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해결하자는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생각, 이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검토할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좀 거듭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다 11회와 12회에 걸쳐서 진행했던 북한 경제에 관한 팟캐스트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염원하면서 네, 맞습니다. 마치도록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벚꽃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라일락이 한창이더라고요. 네. 라일락 향기 속에서 봄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지난주에 우리 네. 벚꽃 많이 필 때는 그냥 라디오에 계속 벚꽃 엔딩 그쵸. 버스커 노래만 나오더니 이제 숭이님이 라일락 꽃향기 얘기하니까 옛날에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방송 끝나고 같이 한번 들어볼까. 네, 네. 근데 오늘 말이죠. 숭이님 생일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태양절. 네. 태양절. 김일성 태양절. 김일성 생일이기도 하다면서요. 제가 생일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두 분과 함께. 네, 좋네요. 갑자기 네. 또 눈물이 나네요. 네. 네. 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 그러면 13회 때 뵙겠습니다. 네, 13회 때 만납시다. 네. 13회 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